이재명 대통령이 매도한 분당 아파트 근저당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청와대가 부동산 규제 옹호론자를 앞세워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17억 원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측은 매수자의 사정을 배려했다는데 야당은 대통령 스스로 정부 규제를 우회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논란을 주제로 자체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가 아닌 부동산 규제 옹호론자로 알려진 외부 전문가를 초대해 인터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래 그러면 당신이 집 팔고 돈 준다고 하니 내가 그럼 그거 믿고 해줄게. 근저당을 설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어떤 매매의 어떤 행위라고 보시면. 한 교수는 근저당권 설정은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받게 하려는 배려였다거나 매도 자체가 주거 안정을 위한 솔선수범이라고 띄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17억여 원 근저당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4인 간 채무 과다자를 탈세 유형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이자 지급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저당 17억여 원을 받기로 한 10월 말까지 약 2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할 걸로 추정되는데 이럴 경우 매수자는 200만 원가량의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청와대는 무이자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규정에 따라 처리될 거란 입장을 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출을 빙자한 증여가 무한대로 가능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기상천외한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를 판 방식과 비슷한 이른바 매도인 금융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집값은 못 잡고 실수요자들을 사금융으로 내모는 양상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그제 전용 59형이 20억 원의 매물로 올라왔는데 집주인 대출 6억 원이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집주인이 미리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대신 매수자가 잔금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근저당을 잡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 매도인 사금융입니다. 그거 대통령이 집한 것처럼 그렇게 파는 거예요. 4년 약정이고요. 고정금리 5.5%.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은행 대출 한도가 최대 4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매도인에게 6억 원을 빌릴 경우 자기 돈 10억 원으로 20억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매수 희망자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리를 좀 낮춰주면 안 되겠냐.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뭐 그런 거 물어보고요. 매도인 금융은 문재인 정부 당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출을 전면 차단했을 때 강남을 중심으로 성행했던 방법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대출 규제가 심해지자 다시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은 아니지만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차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이자를 지불해야만 세금의 문제에서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매도인 금융 방식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대통령이 사적 대출을 해줘야 거래가 트일 정도로 요즘 대출 경색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은행권이 대출을 더욱 조이면서 실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박한솔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대출이 어렵다 하는데 어느 정도로 막혀 있는 겁니까? 네, 지난주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대토론회는 대출 규제에 대한 성토장이었습니다. 전체 입주민들의 60% 정도만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있겠고 나머지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어서 언제 될지 모르겠다. 은행 모두가 다 총량 규제 때문에 중도금 대출할 수가 없다 해요.
갑자기 대출이 막히니 계약 파기 위기에 몰리거나 잔금 마련이 막막해진 분들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모두 어렵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한도가 6억이지만 일부 시중은행은 대출 총량제에 따라 한도를 3억으로 더 낮췄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은 2억 한도로 축소됐습니다. 신용대출 역시 1억 원으로 축소돼 이른바 대출 셧다운 상황입니다. 은행까지 나서서 대출을 조이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정부가 지나치게 가계대출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건데요. 금융기관에 일정 액수 이상의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기준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반년도 채 안 돼 올해 증가 목표치를 3,500억 원가량 초과했습니다. 은행들이 한도가 소진됐다며 잔금 대출을 마감했고 수요자들 사이에선 대출 오픈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집값은 오르죠. 대출은 안 나오죠. 그럼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네,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로 전세 물량도 씨가 마르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막히니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찾는 분들까지 생겼습니다. 금리가 비싸더라도 일단 현금을 마련할 수는 있겠습니다. 보유 주식을 파는 식으로 돈을 마련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택하든 서민들이 목돈을 손에 쥐기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나 부모님 찬스가 가능한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어 자산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금 부자들 같은 경우는 경쟁자들을 정부에서 정리를 해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이제 빈익빈이 되는 내 집만의 사다리를 걷어버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대출을 조인 취지는 알겠는데 이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대책이 가능할까요? 네, 결국 투기는 줄이되 실수요자 대출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 주택을 통해 공급을 늘린 것처럼 3기 신도시 등의 정부가 장기 공공임대주택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출 규제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그런 계층들은 상대적으로 자산이 없는 가구들이 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죠. 대출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투기를 막겠다고 대출을 조이는 거 너무 단순한 정책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